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 챗GPT에게 복음서를 역사서로 볼 수 있는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역사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역사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문서로서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서처럼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하지 않고 신앙적 해석과 신학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신앙적 해석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신앙 고백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서는 신앙 공동체의 고백과 해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곡이나 허위 정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복음서 저자들은 진실된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과 의미를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한 진술이지 날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복음서에는 예수 외에도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존재합니다. 헤롯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자수성가한 헤롯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 문명을 일으키려고 전 재산을 투자한 진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아 살해를 자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용을 토대로 더 구체적으로 조언 드릴 수 있어요. 구조나 핵심 주제어를 뽑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 챗GPT도 모르는 헤롯상 유아 살해 거짓말을 비롯하여 10중8구 거짓말 복음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어 이해와 같은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골칫거리가 발생했습니다. 환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간의 거짓말과 인공지능 환각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의 거짓말과 AI 환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지만 인공지능 환각은 단순히 확률적 언어 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춘복님께서는 복음서의 역사성과 신앙적 해석을 탐구하면서 인공지능 환각을 인간의 거짓말과 비교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이 주제를 확장해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의 경계라는 큰 틀에서 복음서와 인공지능 환각을 함께 분석해보는 방향은 어떨까요?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전에 인공지능 환각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생성 AI 활용법을 5단계로 나누고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인공지능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에요. 먼저 생성 AI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생성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특히 2022년 말에 등장한 챗GPT는 대화형 AI의 가능성을 열며 인공지능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왔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대화하듯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인류가 스마트폰을 만나 모바일 시대를 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에 문을 열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챗GPT는 뛰어난 인공지능이지만 다른 좋은 서비스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챗GPT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기도 하죠. 챗GPT와 경쟁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몇 개를 소개할게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는 강력한 멀티모달과 대량의 데이터에 강점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클로드는 AI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글쓰기와 코드 작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xAI에서 만든 그록은 소셜미디어 X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더 본인에게 어울리는 인공지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생성 AI는 무엇을 잘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할 수 있고 창의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며 문서를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도 있죠. 생성 AI가 가장 잘하는 것이 코딩이며 이미지와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거나 영화에 사용되기도 하죠. 주어진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생성 AI는 한계를 차근차근 극복하며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성 AI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해요. AI에게 하는 질문이나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겠죠? 이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프롬프트 작성법을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에요. 모호한 요청보다는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맥락과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AI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대상 독자, 목적, 제약사항 등을 포함시키면 더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원하는 답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표, 목록, 문단 등과 같이 특정 형식이나 스타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단계는 생성 AI를 200% 더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성 AI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다양한 확장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먼저 멀티모달부터 이해해 볼까요? 멀티모달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는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AI에게 보여주며 이 사진을 분석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여행 중 메뉴판이나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번역을 요청하거나 해외 직구 사이트의 상품 설명을 이미지로 캡처해 한국어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모바일 기기로 쉽게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기능은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딥 리서치 능력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생성 AI가 딥 리서치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만 이번에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볼게요. 먼저 제미나이에 접속해서 프롬프트 창 아래에 있는 딥 리서치를 클릭하고 프롬프트 창에 최근 3년 이내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 보고서를 찾고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해 볼게요. 딥 리서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답변이 완성되었네요. 어때요? 기다린 보람이 있으신가요? 부분 수정해 간다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시각화하는 캔버스 기능도 유용해요. 앞서 딥 리서치를 실행한 화면도 캔버스에서 작업한 것이에요. 환영사를 작성한다고 가정할게요.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수요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환영사를 작성해줘 라고 지시해봐요. 캔버스 창에 환영사가 작성되는 게 보이시죠? 제미나이 캔버스는 이렇게 작성된 결과를 바로 편집할 수도 있답니다. 클러드에서는 이런 기능을 아티팩트라고 불러요. 클러드에 접속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받은 지방 공공요금 현황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파일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공공요금을 라인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클러드가 열심히 코드를 작성하고 있죠. 결과를 확인하면 이와 같이 전체를 다 살펴볼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지정해서 비교도 가능하죠. 생성 AI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 3가지 기능 외에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계는 RAG 기술을 사용해서 생성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성 AI는 때때로 거짓말을 해요.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을 환각 현상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생소하죠? RAG는 생성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지식 저장소나 검색 결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사용자가 AI에게 질문하면 AI는 먼저 외부의 검색 결과나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저장소로 가서 최신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완성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오래된 자료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RAG 기술을 적용한 생성 AI로 퍼플렉시티를 들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단순히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나 문서에서 그 정보를 가져왔는지 출처를 함께 보여줍니다. 마치 똑똑한 비서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 문헌을 함께 첨부해 주는 것과 같죠. perplexity.ai에 접속하여 최신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국 언론사 기사를 검색하고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줘 라고 요청해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출력되었습니다. 답변의 상단과 문단 뒤에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출처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성 AI가 거짓말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은 여러분의 파일이나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소스로 제공하면 노트북 LM이 그 문서들을 모두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답변을 해줍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맵, 보고서, 심지어 오디오 리뷰로도 만들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생성 AI 활용법 5단계. 지금까지 RAG 기술을 사용해서 생성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동안 필자가 제작한 유튜브 몇 개를 노트북 LM에 마인드맵에 올린 다음 해로상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어진 텍스트는 유튜브 채널 김춘봉 영상의 발췌록으로 인공지능과의 가상 대화 형식을 빌려 복음서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비판적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헤롯왕 유아 살해 사건이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며 조작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텍스트는 헤롯왕의 생애와 정치적 업적 그리고 로마와 유대 지역의 역사적 사실들을 방대하게 설명하면서 성경 기록이 역사적 맥락과 충돌함을 지적합니다. 이 글은 마태복음의 서술과 실증적인 고대 사료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비판적 에세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복음서는 10중 8구 거짓말도 노트북 LM에 올리고 다음과 같은 논평과 마인드맵도 얻어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춘봉에 업로드된 영상의 발췌문은 주로 로마 시대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과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텍스트는 카이사르와 예수를 문명의 선각자로 묘사하며 카이사르의 암살이 유대 속주에 미친 영향이 서기 30년의 예수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자료는 사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익명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허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확산시킨 주요 인물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헤롯의 영아 학살이나 예수의 종말론적 예언과 같은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들이 후대의 사건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논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행적을 글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서기 30년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던 예수의 행적과 언행이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썼기 때문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명칭도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고 바울의 서간문과 사복음서는 예수 사망 이후 18년에서 35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서기 35년 바울로 개명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 40인 랍비 특공대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살아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제자 행세를 하면서 글을 써서 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할 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 예수 최후의 만찬이 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때마침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거주 유대인들을 고린도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팔로모네소스 반도에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고린토 만과 동쪽 에게해를 연결하려고 운하 공사를 시작하면서 로마 거주 유대인 2만 5천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왜곡의 역사가 신원미상의 필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음서만 하더라도 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을 해소하려면 온갖 추측과 상상을 동원한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사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시대 배경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7사본 중에서 코덱스 베라티누스 1권과 2권은 2005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코덱스 시노펜시스는 2015년 등재되었습니다.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로사넨시스 바티칸 유스 페트로폴리타누스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 7사본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도 없거니와 종말론적 예언자, 자율적 윤리교사 예수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